정도 불 전망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17일 만인데요. 입당 전 밤새 고민을 했다는 최 전 원장. 그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조금 더 빨리 만나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은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를 하고 곧바로 정치권에 입당한 건 반헌법적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정의당 역시 입당 전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질을 놓친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정권 편에 섰던 인사들이 정권 교체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야구 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마스크를 쓰고 환호성까지 자제하면서 응원했던 프로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김도환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은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종훈의 경제 한방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야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오늘도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환의 시사야 애청자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문자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연 문자와 함께 오늘의 방송 내용 관련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KBS 1라디오를 유튜브 채널과 함께 콩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콩 앱을 켜시고 1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되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00명 늘어나 누적 17만 3,51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전날보다 15명 줄긴 했는데 이틀 연속 1,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1,600명이라는 규모도 이 한국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9회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함정은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드네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좀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군 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청해부대에서 7월 10일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해 13일 이 중 6명에 대해 샘플 검사를 실시한 결과 6명 전원이 15일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는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된 시설에 격리했고 이 증상자 80여 명에 대해서도 함정 내 별도 시설에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도 최대한 빠르게 PCR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문무대영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서 기항지에 접안을 했고 이후에 지난 2일에 처음으로 이 선 내에서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최초 감기 증상자에 대해서 간이 검사 또는 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는 하지 않고 감기약만 투여를 한 상태였는데 이후에 지난 10일에 장병 다수가 감기 증세를 호소해서 이때도 40여 명에 대해서 이 PCR 검사는 하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 검사만 했는데 이게 참 불행히도 이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13일에 이제 PCR 검사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6명이 확진으로 나온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청해부대에서 부대에 의료 인력과 치료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라 긴급 지시까지 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해 방역 인력, 의료 인력, 또 방역 치료 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국내에 후송하고 다른 파병부대도 상황을 점검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다 접종하고 국내에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입국자.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요. 지난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4,305명에 대해서 입국 1일차에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4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13일 기준으로는 격리 면제 입국자 13,448명 중에 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 이 확진자가 하루 만에 4명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발생한 확진자 10명 중에 절반인 5명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3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해외 백신 접종 완료로 인한 이 그 자가격리 면제 이 조치를 좀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방역 당국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수본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4,000명 중에서 현재 확인된 게 10명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로는 크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10명이 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입국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9시까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요. 잠정 집계치가 1,413명으로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같은 시간 대비 8명 정도 줄어든 건데요. 이에 따라 이 최종 집계치는 1,600명 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는 걸 일단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너무 많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8시부터 50대 후반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우회 접속해서 예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만 55세에서 59세 대상 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지난 14일에 재개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이 개시 시점은 오후 8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네. 이 이전에도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던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약까지 된 거예요? 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8시 이후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8시 이전에도 특정 링크만 알고 있으면 먼저 예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그 시작 페이지를 넘어서 바로 예약 정보 입력 페이지로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이름 또 주민번호 등을 이제 입력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뭐 다음 사이트라고 했을 네. 경우에 우리가 보통 들어갈 때 www.다음.net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거기서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주소가 뭐 로그인
다음점 이렇게 바뀝니다. 네. 비유하자면 이제 그 백신 예약 홈페이지에서도 시작 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로그인 화면의 주소를 일부 이용자들이 알고 있었을 경우에 이게 그 시작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정부 측 이제 정우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시스템 관리팀장은 예약 격도를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그 이런 경우에도 예약은 어쨌든 그 적법하게 예약을 한 걸로 인정은 된다, 효력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을 두고 너무 많은 잡음이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백신을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도착한 이 화이자 백신 79만 9천 회분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총 2,150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완료됐다고 전하면서 또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이 백신 약 3,50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오늘 진행되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물론 달긴 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일단 이 부분이 좀 많이 뉴스가 되긴 했는데요. 네. 사실 김부겸 총리가 밝힌 정부 입장은 이제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겠다 이런 선별 지급 방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러면서 80%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선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가 애매모호해요. 합의하면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80%한 고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정치권 그다음에 특히 언론에서도 좀 상당히 뭐 해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김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원칙적인 부분을 말한 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입장은 80% 지급이 맞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굽히지 않은 것이고 다만 뭐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예산 편성 및 제출권은 원래 행정부에 있는데 이걸 의회에 일단 제출하고 나면 의회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고 네. 그럼 지금 현재 국회의석에서 그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그 의회에서 수정 한 대로 의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정부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당정협의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정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서고 난 다음에 야당하고 협상을 하는 건데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갖고 오면 그걸 뭐 따를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것도 또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당 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김 총리는 이 민주당 일각에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종합정책 질의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20일부터는 세부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20일부터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서 이제 증액 감액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뭐 상당히 삿바 싸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 여야 간 당대표 협의가 있었음에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증감액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화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입당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제목들이 다 뭐 전격 입당, 네. 뭐 직진, 뭐 그리고 뭐 어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네. 만났을 때도 만찬했을 때도 뭐 입당하겠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좀 시간이 있다가 입당하겠다는 거죠. 급발진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급발진이다. 네. 네. 그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만 뭐 정확하게 따지면 17일 만에 지금 그 정당 당적을 갖게 되면서 뭐 화제 또는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이 최 전 원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서 이준석 대표와 30분간 면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입당 행사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입당식까지 일사천리로 치른 셈인데요. 네. 이 최 전 원장은 입당식에서 밝힌 소감에서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본인의 입당 결심의 배경을 밝힌 거지만 동시에 여전히 당 밖에서 이제 좀 미적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한 견제구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최 전 원장이 정권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인데 네. 이 최 전 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 무엇보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정권 교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선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고 여러 정책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가 많은 의문이 있고 정부가 현재 방향 그대로 나가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충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임기 중에 그만두고 나와서 야당에 가입하는 것이 감사원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송 대표는 임기 중 그만두고 나온 건 헌정사에서 아주 안 좋은 사례라면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면 그동안의 활동이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검사와 감사관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서도 비난이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우원식 의원은 SNS에 쓴 글에서 감사원 정신을 대권장사 미천으로 썼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감사원장 시절의 감사가 진위 또 결과의 공정성을 모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도 배재정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헌법기관 근간을 뒤흔든 행태라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보기 좋게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반응은 굳이 안 전해도 되겠죠. 뭐 환영 일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 뭐 거의 모든 대권 주자 그리고 의원들이 모두 뭐 전격 환영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당내 경선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될 텐데 최 전 원장이 좀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좀 반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에서 뭐 그래서 매기호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여당 경선에서도 뭐 최매기라고 이제 최문순 지사가 그런 뭐 본인 스스로 이제 별명을 붙여가지고 약간 브랜드를 하기도 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최 전 원장도 최 씨인데 그런 매기호가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도 강원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 전 원장이 뭐 맥이라고 지금 이제 별칭을 얘기했지만 확실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뭐 보수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하는데 좀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본인들은 지금까지 그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 그렇다고 해석될 만한 사인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최 전 원장 본인은 이제 오늘 이렇게 빨리 입당을 선택한 것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화 전략이냐 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제가 행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 윤 전 총장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이 최 전 원장이 입당했다는 소식을 기자들이 전하자 정치하시는 분들 각자의 선택이라면서 각자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분들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거리를 좀 뒀습니다. 그 자신의 입당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도 이 정치적 손해나 유불리를 떠나 한번 정한 방향에 대해 그대로 일관되게 걸어가겠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이 경쟁자 나타났을 때 제일 흔히 쓰는 레토릭 중에 하나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지지율 하락세로 자꾸 좀 나오고 있죠. 네, 뭐 최 전 원장의 등판과 뭐 직접적인 연관이 뭐 있다 없다는 사실 뭐 지금 시기상으로 조금 그렇죠. 그걸 판단하기는 좀 부분이 이르겠죠. 좀 그러니까 직접 연결된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수 추세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윤 전 총장은 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뭐 별일 아니라는 투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사실 최근에 조금 하락 추세가 보이기
보이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036명에게 이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직전 조사인 6월 하순 때보다 4.5%포인트 떨어져서 27.8%, 여기서 뭐 4.몇 %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딱 보기에 앞자릿수가 바뀌었다는 게 좀 이제 뭐 어쨌든 윤 전 총장 측 또는 이제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30% 선이 무너졌다. 이게 좀 안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12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26%로 1위를 차지했고 윤 전 총장이 20%로 이 지사와의 격차가 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는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사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오차고요. 두 조사 모두 뭐 그 상세한 내용은 그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도층하고 그다음에 진보층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색 짙은 행보를 했던 윤 전 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중도 확장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뭐 그 정치 도전의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네. 당시에도 어떤 여야 사이에서 좀 제3지대 또는 이제 중도층에 좀 어떤 표심을 많이 끌었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좀 최근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대선 후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후에 뭐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뭐 기념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탈핵 에 대한 뭐 문재인 정부 정책 탈핵에 대한 뭐 강한 비판을 한다든지 네. 좀 이렇게 보수 세력에 주로 소구하는 이제 일정을 잡았다면 이제 지난 9일에는 뭐 진중권 전 도영대 교수를 만난다든지 또 지난 12일에는 뭐 그 진보 진영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만나는 뭐 그런 일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보수 쪽 이제 그 표심에 호소하는 일정에서 조금 어떤 중도 확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 차에 오늘은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떤 중도 확장 뭐 이런 의미를 좀 담은 일정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 이런 윤 전 총장의 발언이 나온 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자에 보도된 중앙일보의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 기사에서 이제 질문 내용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윤 전 총장이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보단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 이게 뭐 어떤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좀 어떤 그 확장 재정 또는 이제 그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이제 공공 복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좀 부정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를테면 김두관 의원이 뭐 어이가 없다. 어차피 대변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이다. 이렇게 비판하는가 하면 정세균 전 총리도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때도 퇴임할 건데 뭐하러 출마하느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중 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놓고도 윤 전 총장 책임론을 꺼내들었어요. 네, 어제 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이 모해 위중 교사 의혹 사건 이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뭐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시 검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윤 전 총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또 박주민 의원도 그 모해 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대검이 주인 검사를 전격 교체하고 3일 후 무혐의 처리를 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조직을 보위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합동 감찰 결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기에 대검 차장을 지냈던 사람이 지금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인데요. 네. 어제 이제 법무대검의 그 감찰 결과가 이 대검 지휘부가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긴 글을 써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조 전 차장의 이제 글의 취지는
그 감찰 결과가 달리 당시 그러니까 작년 10월 당시에 주인 검사가 원래 임은정 검사가 아니라 감찰 3과장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민원 사건이 대검 감찰 상과에 접수돼서 당연히 감찰 상과장이 주인 검사가 되는 것이고 임은정 당시 연구관이 감찰부장 지시를 받아서 조사 업무에 관여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주인 검사인 감찰 상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고요. 또 대검 연구관 회의 측 구성을 한 데 대해서도 이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 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도 지금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서로 검증과 관련해서 아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사실 어제 이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뭐 최근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상대 후보에 대한 뭐 비판 이제 이런 거를 좀 나름대로 자제를 하다가 어제 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약간 폭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한번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본인의 가족 관련 의혹 이런 게 그 예비 후보 경선 토론에서 예비 경선 토론에서 제기가 된 데 대해서 저한테 그 문제 지적을 하신 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지 않느냐.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말이 되겠냐. 본인 주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 사실상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불쾌한 듯이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해야 한다. 또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오늘 이 이낙연 후보 캠프의 좌장격인 서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사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꺼내들면서 이거 여성들에게 치명타다. 기본적 자질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안팎에서 뭐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해야 한다는데 기준이 뭐냐? 뭐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지율이 어떻게 그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주당 내부의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도 점점 좀 더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2070님께서요. 여기는 울산입니다. 50분 정도 소요되는 퇴근길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5226님께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낮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거기에 천둥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시사회와 함께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서 저희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청취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국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가 시즌 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숙소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NC 선수 3명을 포함한 확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혹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호텔에 지금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여성을 불러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게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네. NC의 유명 선수 4명인데요. 박성민 선수,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이 4명의 선수고요. 박성민 선수의 표현에 따르면 우연히 지인 2명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네. 언론에는 외부인 2명이라고 하는데 총 6명이 한 공간에서 치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 가운데 이제 여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박성민 선수가 지난 10일 그리고 권희동 선수와 이명기 선수가 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박민우 선수는 화이자를 접종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명이 확진자, 이 5명을 지금 경찰 수사 의뢰한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가 끝나고 술판을 벌였다는 거에서 야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아마 팬들을 화나게 했던 부분이 허위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강남구청에서 CCTV를 본 결과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20분까지 그러니까 6시간 20분 동안 술을 마셔서 이 6명이 동석했던 게 확인이 됐는데 NC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허위 진술을 하면서 6명이 있었던 사실도 지금 숨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일단 코로나 확진이 되면 동선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동선 누락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형사처벌까지도 관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단 유튜브에서는 선수들이 원정을 가면 잔다, 푹 쉰다, 뭐 휴식한다, 뭐 이렇게 팬들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영상이 만들어진 날짜가 술판을 벌인 날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하루 차이로 만들어진 그 구단 공식 유튜브인데요. 예. 다이너스 그 퇴근캠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선수들 퇴근할 때 인터뷰하는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선수들 원정 숙소에서 뭐해요라는 이런 제목의 영상인데 이 4명이 출연을 또 공교롭게도 했는데요. 박성민과 권희동 선수는 자야조라고 얘기를 했고 이명기 선수는 힘들어서 요즘에는 뭘 할 수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라고 했고 박민우 선수가 이제 책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이제 꺼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라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영상도 이게 이제 쇼를 한 게 아니냐라는 정말 팬들의 엄청난 실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으로 지금 이번 사태가 이어졌는데 KBO 차원에서 제재는 혹시 안 합니까? 네, 당초 이제 KBO도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사실 내일 이제 징계 상벌위원회를 열긴 하는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 KBO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방역 수칙 위반뿐 아니라 KBO 매뉴얼에도 경기 후에 단체 회식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여성 2명을 이렇게 뭐 우연히 만났던 어찌 됐든 지금 진실 공방이 있고요. 총 6명이 한 방에서 그것도 호텔에서 지금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KBO도 이제 징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 리그 시즌 진행 중에 경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외부인을 불러서 술 마시고 이런 건 안 하죠, 잘 선수들이. 이게 지금 저도 뭐 이제 몇 명의 선수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네. 지금 작년부터 거의 1년 넘게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대부분의 선수는 안 하는데 이번에 밝혀졌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몇 명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이제 음주를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야구가 6시 반 경기도 있지만 주말에 가끔 2시 경기를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2시 경기에 지각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예. 아침 6시, 7시까지 음주를 하고 오후 2시 경기에 못 나왔던 선수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선수들의 이 음주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될 텐데 프로 선수인데 좀 예. 최근에는 이제 FA 대박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자제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과거에는 사실 좀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좀 안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 사실 이게 이제 터지면서 팬들이 정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KBO가 상벌위원회 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KBO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일 굉장히 마라톤 회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사실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강정호 선수가 1년간 유기 실격을 당한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에서 뛰고 있는 강승호 선수도 SK 시절에 90경기 출장 정지에 1,000만 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 박한희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침에 이제 귀갓길에 걸려서 9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이렇게
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네. 유명 선수 4명이 외부에서 여성 2명을 불러서 한 방에서 지금 술판을 벌였기 때문에 네. 뭐 제 사견이지만 굉장히 중징계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아까 KBO 관계자 이야기로는 하도 이제 솜방망이 징계다라는 그런 언론과 팬들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수위가 센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민우 선수는 도쿄올림픽 태극마크까지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박민우 선수가 이제 일단은 자진 반납을 어제 했고요. 예. NC 구단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민우 선수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손가락이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손가락 문제보다는 음주물이 때문에 그렇고요. 박민우 선수가 또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 양성 확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화이자를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뭐 백신 물량이 조금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못 맞는다고 하는 이 특혜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태극마크를 반납을 했는데요. 일단 박민우 선수는 게다가 올 시즌 올림픽 서비스 타임이 있게 되면 올 시즌 FA 대박을 벌써부터 몇 개 팀이 지금 접근한다는 그러니까 80억, 100억대의 그런 대박을 앞둔 선수였는데 그게 지금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징계가 어떻게 네.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FA가 몇 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지금 해당 선수들은 뭐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된 것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가 다 날아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박민우 선수 대신에 롯데 김진욱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로 뛰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이것도 지금 사실 뭐 기자들 사이에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김경문호의 최종 선택이 박민우 대신 김진욱 선수였는데 네. 박민우 선수는 포지션이 2루수인데요. 네. 김진욱 선수는 투수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2루수가 빠지면 2루수를 대체해서 넣고 투수가 빠지면 투수를 대체해서 넣어야 되는데 사실 김경문 감독님이 약간 독특한 면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박민우 선수 대신 한화의 정은호 선수를 뽑지 않고 롯데자이언츠의 왼손 투수 김진욱 선수를 오늘 최종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롯데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또 네. 한화 팬들은 약간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팀이 지금 내일 소집이 되는 거죠? 네, 내일 신도림에 이제 셰라톤 디큐브에 소집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소집되는 날이 사실은 이제 출정식 분위기에 좀 축제 분위기로 가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약간 결의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보통인데요. 네. 내일은 취재진도 맡고 선수들도 그냥 개별적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체크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축제가 돼야 될 이 대표팀 소집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숨어서 선수를 모으게 되는 그런 비숭숭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NC 이거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우리 선수들 올림픽 금메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에도 일본 투수들이 지금 못 던지는 선수들도 150 이상 던지는 선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 지금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목표는 13년 만에 금메달이라고는 하지만 은메달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메달만 따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팬들께서는 지금 한국 선수단 응원 못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막해봐야 되겠지만 네. 저도 이제 올림픽을 가거든요. 근데 올림픽 야구 취재를 하는 분위기가 전례 없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청취자 최강재홍님께서 우리 연고지 창원 NC 다이노스 몇몇 선수들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네요. 프로야구 선수도 공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번 문제 선수들의 도덕 불감증 아까 뭐 지적해 주셨지만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팬들이 벌써 뭐 야구판 법꾸라지라고 이렇게 NC 다이노스를 부르고 있을 정도로 NC가 그동안 좀 도덕적 불감증 행태가 많았거든요. 일단 아까 조금 언급한 대로 내일 상벌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 100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선수들이 음주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 끝나고 술 먹고 뛰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의 세계는요, 정말 팬들한테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내일 그 상벌이가 일벌백계 하면서 선수들도 좀 대우각성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팬들이 실망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 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 기자. 네. 네, 이렇게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네. 무뚝뚝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네. 그랬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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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융시장 얘기를 또 해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원래 이 인플레이션 이 지표가 나올 때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외신에서 굉장히 미리 얘기들을 좀 하고 전망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든 게 뭐냐면 시장 전체 어떤 전망치 같은 게 보통 4.9나 5.0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까보니까 네. 이 지난 13일에 나왔는데 5.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5.4%가 올랐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지금까지 외쳐왔는데 네.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 수치만으로는 불안감을 주기가 충분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중고차 값인데요.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중고차 값이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주목한 건 좀 따로 있는데요. 네. 이 항공료가 25%가 올랐고 호텔 요금이 17%가 올랐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는 게 네. 코로나19가 이제 좀 끝나가면 사람들이 접종을 맞고 그런 와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오를 건 여행이나 아니면 서비스 산업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한 상태였어야 원래 정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근데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네, 그렇죠. 비롯해서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진짜 많을 텐데 뭐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장 지금 이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건 아마 금리가 오르는 걸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한 두어 가지 이유로 이게 금리 상승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 실질금리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명목금리라는 것, 진짜 받는 금리는 이 인플레이션율을 여기다 더한 다음에 명목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으로도 우리가 직접 내야 되는 이 명목금리 이 자체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지금만큼 돈을 풀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아무래도 풀던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뭐 실제로 뭐 금리를 나중 가서는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숫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 네. 금액도 굉장히 큰데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3월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 하나만으로 미국의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리 1.7%를 돌파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년 대비로 전년에는 0.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넘게 올랐던 거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7월 13일이 돼서 6월달 물가 지표가 진짜 나오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가 올라서 진짜로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 왔네 이렇게 이 신호가 온 건데 오히려 이번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거꾸로 1.3%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안정되니까 그럼 괜히 걱정했나? 너무 빨리 걱정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요 지수와 한국 증시도 여전히 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 계속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 우려가 이 금리 인상으로 가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로선 국채금리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경기가 둔화하는 신호가 된다. 경기가 실제로 둔화하게 된다. 경기 둔화하면 주시장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올 뻔한 걸 정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잘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14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일회성 물가 상승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연준과 또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악재가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델타 변이가 이 미국을 습격하면서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정말 확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6월 23일만 해도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11,000명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백신을 좀 맞아가니까 좀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겠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7월 14일에 35,000명을 기록했으니까 3배가 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여기다가 람다 변이도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가 지금 현재는 부양책이 지금 당장 끝나진 않겠네라는 오히려 증시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고용의 도진인데 미국의 지난달 이 실업률이 0.1%포인트 늘어서 5.9% 정도였거든요.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데 오히려 실업률이 뭐 약간이지만 더 높아지니까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원래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다시 임금이 오르는 이렇게 악순환이 와야 되는데 그런 악순환은 아직은 오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잖아요. 경기가 오히려 좋아져야지 좋은 건데 경기가 나빠지는 게 좋은 신호가 되는 게 이게 오히려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신호들을 해석하는데 이제 두 개의 어떤 일종의 파가 나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파가 있고요. 디플레이션 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말 반반 갈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오는 방식은 이게 점진적인 게 아니다. 이게 물이 끓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물은 50도, 60도, 70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끓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100도를 딱 넘는 순간 끓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물 온도는 계속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신호는 계속해서 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 때 항상 어떻게 오냐면 정말 물이 끓듯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때는 그 인플레이션 오는 신호를 잘 모르다가 정말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순간에 갑자기 물이 딱 끓어버리면서 한순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뭐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드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연준은 샤워실의 바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물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트잖아요. 뜨거운 물을 확 틀어갖고 뜨거워 이러다가 또 이게 너무 뜨거우면 갑자기 찬물로 확 틀어버려서 너무 차가워서 이 샤워실을 뛰쳐나가는 샤워실의 바보가 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온도계로 계속해서 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경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 인플레이션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돈을 풀어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건데요. 자, 이 버냉키가 전 연준 의장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버냉키 때
그때도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3조 달러가 넘게 풀었는데 네. 양적 완화로. 그때 6년 동안 3조 달러 정도를 풀었거든요. 예. 이번에 파월도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 3조 달러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 6주예요. 그러니까 예? 6년 만에 풀던 걸 6주 만에 푼 거예요. 우리 돈으로만 하면은 3천조 원이 넘는 돈 아니에요. 네, 그렇죠. 3천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3조 달러를 푸는데 6개월과 6주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버냉키 같은 경우는 정말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했다가 중단하고 또 2차 양적 완화 했다 중단하고 했는데 파월은 지금 중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파월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이게 문제인데요. 네. 내년 2월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 파월 입장에서 임기 직전에 뭐하러 찬물을 틀 것인가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지금 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인플레파에서는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어떤 이 분위기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디플레이션파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디플레이션파에서도 나름대로 이 다 논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쪽도 이 이유가 있는 게요. 지금 아무리 지금 돈을 뿌려도 이 뿌린 돈이 이 소비로 쓰일 리가 없다라고 디플레이션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빚이 많냐 하면요. 원래 이 총부채라 그래서 빚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다 합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60%였는데 이번에는 4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뿌려도 이걸 돈 갚는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디플레이션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또 뭘 걱정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걱정이 투산일 텐데 그렇죠. 투자자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대응 방법이잖아요. 프리드먼이 얘기한 이 샤오실의 바보가 2022년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임기가 끝나가면 이제 찬물을 틀지도 또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지 아마 22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올 건데요. 좀 빠르면 올 4분기쯤 올 텐데 그래서 인플레와 디플레를 다 대비하기 위해서 디플레 지속 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 자산 비중을 유지하면서 인플레 습격에 대비한 해지 자산, 이 위험을 회피하는 자산이라 그러죠. 네. 그게 바로 금하고 원자재 같은 것들인데 이걸 일정 비율을 섞으라고 많은 이제 투자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 칼 아이컨 같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항상 주식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 좀 지금은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곧바로 돈을 못 뺀다 하더라도 해지하듯이 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좀 투자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그렇죠. 위험률이 분산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국채나 물가 연동 국채. 국채나 금. 네. 또 원자재 쪽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원자재도 있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좀 분산하는 거죠.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쉽게 경제 이야기, 인플레이션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 한방.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정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오늘부터 지난번부터 같이 시작했었죠. 지금 이 영화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